플라톤의 책 향연에서 소크라테스는 성적인 사랑의 기원에 관해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은 신화를 들려준다. 이 신화에 따르면 원래 지구에 살았던 사람들은 둥글게 생겼었다고 한다. 네 팔과 네 다리를 갖고 등과 옆구리는 모두 둥근 모양이었다. 이렇게 자립적이며 중성적인 존재는 아주 거만해져서 신에게 자주 도전했다. 그래서 제우스 신은 벌을 주기 위해 벼락을 쳐서 그들의 몸을 갈라놓았다. 이제 인간은 둘로 나뉘어졌고 쪼개진 반쪽은 나머지 반쪽과 합쳐지기를 갈망하게 되었다. 정열적이고 낭만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에로스는 나머지 반쪽과 합쳐지려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소망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보편적이고 무의식적인 인간의 요구인 듯하다. 그 느낌에는 상대방과 합쳐지고 너와 나라는 경계가 무너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는 흥분감이 들어있다. 심리학자들은 사랑에 빠지는 것을 에고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으로 본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의 최초의 경험, 곧 부모나 자신을 돌보는 사람과 완전히 하나로 합쳐져 있던 어린 시절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런 어린 시절을 다시 한번 경험하려고 무의식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이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신생아는 자신과 자신 이외의 세계를 구분하지 못한다. 아기들은 자아를 느끼지 못하며 만일 자아를 느낀다고 해도 거기엔 엄마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주변 환경의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기는 어디에서 자신이 끝나고 다른 것이 시작되는지 알지 못한다. 또한 사물의 지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사물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아이들이 어떤 사물과 접촉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기가 딸랑이를 들고 있다면 그 아기는 딸랑이를 자신의 일부로 생각한다. 그리고 누군가 딸랑이를 가져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되면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태어날 때 아기의 뇌에는 아직 정교한 배선이 깔려있지 않다. 하지만 뇌가 성숙하고 세상과 더 자세히 접촉하면서부터 아기는 점차 한 개인의 자아를 갖는다. 타인과 마주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타인으로부터 고립되는 느낌도 커지면서 아이는 자신의 한계를 점점 깨닫게 된다. 물론 아이가 세상과 접촉하고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자신이 독립된 개체라는 생각은 더욱 커진다.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은 어린 시절 그가 접촉한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사회에서 차지하는 자신의 역할에 따라 만들어진다.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개인의 생각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복잡해진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있는지도 모른다. 고립되고 분리된 느낌을 느끼지 않는 더없이 행복한 상태로. 현대의 많은 심리학자들은 어린 시절에 하나가 되었던 경험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새겨져 있으며 성인이 되었을 때 그것은 개인의 무의식과 환상을 지배한다고 말한다. 또한 사랑에 빠져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려는 것은 아기였을 때 엄마와 하나가 되었던 경험을 되풀이하려는 것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믿는다. 그것은 마술적인 느낌과 전지전능한 느낌, 다시 말해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을 다시 한번 안겨준다. 사실 이런 느낌은 물리치기 힘든 유혹이다. 따라서 사람이 낭만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기에 달라이라마는 낭만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부정적이라고 그토록 쉽게 주장하는 걸까? 나는 낭만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는 것과 낭만적인 감정을 피난처로 삼아 행복을 느끼는 일이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 보았다. 그러자 과거에 내 환자였던 데이빗이 떠올랐다. 당시 데이빗의 나이는 34살로 직업은 조경사였다. 그는 처음에 주기적으로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는 전형적인 증상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 그는 자신의 우울증이 일과 관련된 사소한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우울증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온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약을 써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한 끝에 그가 그 방법에 호감을 보여 일반적인 항우울제를 써보기로 했다.
그 약은 아주 효과가 좋았고 3주도 안 돼 고통스러운 증상이 사라지면서 그는 정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얼마 안 가 그의 병력을 조사하던 중 나는 또 다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극심한 우울증과 더불어 여러 해 동안 심하지 않은 잠복성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가 극심한 우울증에서 회복된 뒤 우리는 그가 살아온 내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가 여러 해 동안 잠복성 우울증을 겪은 이유가 어떤 심리적인 문제 때문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한 자료를 얻으려는 것이었다. 단지 몇 차례의 상담만 했을 뿐인데 어느 날 데이빗이 희색이 만면한 얼굴로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자신 있게 말했다. 정말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기분이 좋기는 몇 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 멋진 소식을 듣자마자 나는 그가 혼란스러운 기분이 들면서 또다시 우울증의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지 곧바로 살펴보았다. 다행히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데이빗이 내게 말했다. 난 사랑에 빠졌어요. 지난주에 공사 입찰 장소에서 그녀를 만났어요. 그녀는 지금까지 내가 본 여자 중 가장 아름다운 여자예요. 우리는 이번 주에 거의 매일 만나서 함께 돌아다녔어요. 우린 서로에게 완벽한 짝인 소울메이트인 것 같아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난 몇 년 동안 여자와 데이트를 한 적이 없어서 난 이제는 아무도 못 만날 것 같다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나타난 거예요. 데이빗은 상담 시간 내내 새 여자친구의 멋진 점들을 나열했다. 그리고는 말했다. 모든 면에서 우린 서로에게 완벽한 짝이에요. 단지 성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똑같은 것에 관심을 갖고 있고 생각도 얼마나 비슷한지 깜짝 놀랄 정도예요. 물론 난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실 어젯밤에는 그런 문제로 조금 괴로웠어요. 왜냐면 우리가 함께 갔던 클럽에서 내 여자친구가 다른 녀석들과 어울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린 술을 많이 마셨고 그래서 그녀는 단지 즐겁게 놀았을 뿐이에요. 우린 나중에 그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잘 해결했어요. 데이빗은 다음 주에 다시 와서 이제 치료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잘 풀려가고 있어요. 이제 치료를 받으며 얘기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는 또 말했다. 우울증은 이제 사라졌어요. 난 아기처럼 잠을 잘 자고 직장에 가서도 일을 잘하고 그녀와의 멋진 관계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당신과의 상담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었다는 건 알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데 돈을 들여가며 치료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좋아지고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나는 그에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알아내기 시작한 몇 가지 가족 문제를 그에게 상기시켰다. 이 문제가 그의 잠복성 우울증의 원인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저항과 방어 같은 정신의학 용어가 생각날 정도로 내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내 말을 별로 믿는 것 같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글쎄요, 언젠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난 우울증이 주로 외로움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 그건 나와 모든 걸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없다는 느낌 때문이었는데 지금 난 그녀를 발견했거든요. 그날 그는 치료를 끝내기로 단단히 결심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의 주치의가 앞으로 먹을 약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타협을 하고 치료 과정을 되돌아보며 남은 상담 시간을 보냈다. 끝으로 나는 내 사무실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고 그에게 말해주었다. 몇 달 뒤 데이빗이 내 방으로 다시 들어왔다. 그는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비참한 심정이에요. 지난번 당신을 만났을 때는 모든 일이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난 정말로 이상적인 짝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에게 결혼 얘기까지 꺼냈지요. 하지만 내가 가까이 가려고 할수록 그녀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마침내 나와 관계를 끊었어요. 그 뒤로 몇 주 동안 난 다시 우울증에 빠졌어요. 난 그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만 듣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단지 그녀의 차가 있는지 보기 위해 그녀가 일하는 건물 옆으로 차를 몰고 지나가곤 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어처구니 없는 것에도 신물이 났고 우울증도 조금은 나아졌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여전히 일도 잘하고 기운도 좀 나요. 하지만 나의 일부분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은 지울 수가 없어요. 난 마치 출발점으로 되돌아온 기분이고 오랫동안 내가 갖고 있던 느낌과 똑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다시 치료를 시작했다.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낭만적인 사랑을 원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다. 그리고 낭만적인 사랑을 관계의 기초로 해선 안 된다는 달라이라마의 말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닌 듯했다. 또한 그가 낭만적인 사랑을 단지 환상이고 이룰 수 없는 것이며 얻으려고 노력할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았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달라이라마는 낭만적인 사랑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수도승으로 오랫동안 수행만 했기 때문에 낭만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사전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더라도 낭만에 대한 10개가 넘는 정의가 나와 있지만 말 그대로 부정적인 설명만 잔뜩 실려 있다. 이를테면 허구적인 이야기, 과장, 거짓말, 환상이나 상상, 실제적이지 않은 것, 사실적인 근거가 없는 것, 아니면 이상화된 방식으로 구애하려는 하는 것, 또는 그런 행동의 특징 등이다. 서양 문명이 거쳐온 길 어딘가에서 변화가 생긴 것이 분명하다. 하나가 되고 다른 것과 합쳐진다는 의미를 가진 고대의 에로스라는 말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낭만은 거짓과 사기라는 양념이 가미되면서 자기적인 특징을 갖게 되었다.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랑을 쓸쓸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사랑에 빠질 때 그는 언제나 자신을 속이면서 사랑을 시작한다. 그리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 사랑을 끝낸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로맨스라고 부르는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소인 친밀감에 대해 살펴보았다. 친밀감이 행복을 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려면 관계의 기초가 단단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이라마는 관계의 기초를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살펴봐서 설령 자신이 쓰라린 관계 위에 서 있음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말이다. 성적인 매력이나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강렬한 감정은 처음에 두 사람을 하나로 묶기 위한 끈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좋은 악교 접착제가 그렇듯이 처음에 묶어둔 그 끈은 영구적인 끈으로 굳어지기 위해 다른 요소들과 섞여야만 한다. 그 요소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변치 않는 관계를 만들기 위한 달라이라마의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그것은 애정과 자비심을 갖고 인간 존재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관계를 맺는 일이다. 그럴 때 우리는 연인이나 배우자뿐 아니라 친구와 친척, 낯선 사람과도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사실 모든 인간 존재와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며 기회인 것이다.